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박근모 편집장님 월급은 잘 안 오르고 승진만 하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모입니다. 네. 월급은 안 올랐습니까? 네, 안 올랐습니다. 너무하네. 우리 그러면 너무해. 우리라도 출연료를 좀 올려드려. 편집장은 편집장 앱으로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2만 원 올려드립시다. 기존 출연료에서 올려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못 올려드렸어요. 저희 또 박근모 편집장님만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장이니까 네. 좀 올려드려야죠. 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야.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0,000원씩 나눠 가집시다. 자, 예. 오늘은 리플 이슈 네. 인데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다. 왜 리플을 꼭 대상으로 했습니까? 리플이 ICO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기업이 리플랩스라는 법인이 예. 코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미국 회사가. 상장하듯이. 네, 상장하듯이 IPO 하듯이 코인을 ICO를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 규모 자체도 판매 금액이 지금 나오는 게 한 15억 달러치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 자체가 지금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이제 중간 항소심이 나왔었는데 사실 7월 13일 날 약식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약식 판결에 대해서 SEC가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기각이 돼서 나왔던 거고. 그 SEC는 코인은 나빠라고 하는 쪽이죠. 코인 너희는 증권 사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근데 거죠? 코인이 나쁘다기보다는 코인은 대부분 증권이니까 우리한테 허가를 그렇지. 받아야지만 코인 발행할 입장에서는 수 아무튼 있다. 적. 그쵸. 코인의 적이 항소를 했다가 좌절했다. 아니죠. SEC가 항소를 했다가 좌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SEC가 코인의 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 입장에서는 저기라고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심플하게 합시다. 심플하게. 코인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예.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이게 항소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라서 그러니까 본안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소송 자체가 SEC가 리플랩스한테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거 너희는 증권인데 그쵸, 왜 너희들이 우리가 안 판매한 거 리플 XRP라는 코인은 증권이다. 근데 증권인데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판매했으니까 미신고 증권 행위를 했으니 예. 증권법 위반이다. 미국 네. 금감원 SEC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20년이에요. 예. 3년 전에 네,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건데 재판이 네, 재판이 그럼 1심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항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죠. 1심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무슨 항소를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 재판이 약간 특이한 건데 미국 본안 그 재판은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예. 약식 재판으로 약식 재판이 지금까지 3년간 진행이 됐던 거예요. 본안 재판 이전에 약식 재판. 그럼 본안 소송을 진행하다 말고 본안 소송은 진행 안 하고 그렇죠. 약식 먼저 약식만 먼저 하려고 그래서 한 빠르게 건데 처리하려고 약식을 한 건데 그게 3년이 걸린 거죠. 근데 그럼 이번에 항소는 약식 재판 결과에 따른 맞습니다. 항소입니까? 맞습니다. 약식 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를 신청을 했는데 예. 졌구나 SEC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예. 미국 재판에서는 이게 항소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는 항소 신청을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항소 신청하면 판사가 이거 항소할 만한가? 항소심을 할 만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해서 네. 진행이 되는데 이 건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해서 항소해봤자 똑같아. 맞습니다. 너희의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준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항소심 자체를 기각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본안 재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진행이 됩니다. 내년 4월부터 그건 사실상 본격적으로. 2차 재판. 그렇죠. 사실상. 이름으로는 본안 소송 1심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영향이 되게 큰 게 약식 재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양측의 논리가 전부 다 논거가 공개가 되어 그렇겠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판정승을 했다고 리플랩스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안 재판을 가더라도 약식 재판에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나왔던 높겠죠. 논리가 그대로 나오면 리플랩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 리플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판다고 표현하면 또 싫어하시지. 하여튼 그 네. 본거지. 그 본사가 리플랩스예요. 네, 리플랩스. 단어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적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라는 리플랩스. 회사가 예, 회사가 소굴이 리플랩스다. 근데 SEC의 입장에서 좀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SEC 입장에서 예. 이 소송 자체가 그래서 SEC는 사실 그 XRP 자체를 그냥 판매한 행위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이건 증권 판매다 미신고 증권 판매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예.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면 기관한테 판매한 XRP는 증권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기관한테 판매한 리플은 이건 증권이다. 맞아요. 증권으로 이 성격을 볼 수 있다. 보니. 네. 네.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이제 거래소에 판매한 것 거래소에 판매한 게 판매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플랩스 갖고 있는 물량을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이렇게 뿌리는 행위. 예. 근데 시장에 뿌린다는 건 이제 해당 거래소에 가서 매물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주문이 막 사실상 상장이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상 아, 거래소에 개인들이 상장해서 사는 거고. 상장해서 그렇죠.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넘긴 리플은 그건 증권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다. 똑같은 리플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냥 직거래로 판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증권이다. 증권이다. 네. 그런 게 묘한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그 직원들한테 리플랩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에어드롭 해준 XRP 일종의 리플이 자사주를 있었는데, 나눠 네, 일종의 그게 있는데 그것도 증권이 아니다. 그건 증권이 아니다. 네, 그것도 증권이 아니다. 또 추가로 마지막에 이제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브레이드 갈링하우스라고 리플랩스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자기 물량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지. 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리플을 팔았는데 그렇겠지. 이 부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그 나왔습니다. 팔았던 거는 누구 개인한테 이렇게 판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시장에서 팔았겠죠? 그렇죠. 시장이 팔았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줄 때는 그냥 준 거고. 그렇죠. 직원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고. 그 차이가 뭡니까? 왜 그 엇갈려요? 뭐 기준이 뭡니까? 이 가장 큰 기준 이게 하위 테스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증권이냐 아니냐를 맞습니다. 가르는 미국에서 테스트.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 하위 테스트로 모든 걸 전부 다 판단을 그러니까 증권인지 아닌지 미국에서 가르는 하는데 기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만족하면 이건 증권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건 증권이 아니야 라는 건데 지금 증권이면 코인이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증권 아니면 SEC 금감원이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망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거고. 증권이면 본인 코인이 관할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유롭게 근데 상품으로 상식적으로는 네, 돌아가는 거죠. 증권이냐 아니냐가 예를 들면 이걸 갖고 계시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이 리플이 이런저런 구조로 사업이 되다 보면 이 리플의 가치가 이런 이유로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리플 사세요. 맞아요. 라고 해서 그 논리가 성립하면 그건 증권이고 그렇죠. 마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삼성전자 그렇지. 증권이지. 그 도지코인은 그냥 뭘 노력할 게 근데 없잖아요. 이건 리플이라는 거고요. 나도 이게 돈이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냥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팔았다면 그건 그건 증권이 아니고. 아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이 있고 그 맞아요. 보상을 기대하면 그건 증권이고. 그러니까 보상에 따른 논리가 정합성이 있으면 증권이고 그렇죠. 그건 규제 대상이고 그렇죠. 규제 우리가 대상이 알고 되는 있는 거죠. 대충 기준 그런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위 그런 거죠, 테스트의 지금. 큰 틀에서는 맞거든요. 그 네. 금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공동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공동의 사업 투자했을 때 이익을 기대를 해야 되고 이익을 기대하는데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노력하면 안 되고. 네, 내가 노력하면 안 그렇지. 되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하면 그건 작전주지. 그냥- 나도 좀 노력하면 안 됩니까? 삼성전자 뭐 휴대폰이라도 좀 사고. 근데 뭐. 주주가 노력해서 뭘 되는 건 그건 작전주야. 주주가 무슨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하위 테스트의 큰 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이제 XRP 같은 경우에 증권으로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다는 건 알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리플이라는 코인이 오늘 말씀하시는 리플 XRP XRP. 그게 같은 네. 코인이에요? 같은 코인입니다. 아 리플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XRP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인 사이트에는 다 리플이라고 써 있던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리플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리플을 만든 회사 이름이 리플랩스라서 하여튼 같은 거다 이거죠? 같은 거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알겠어요. 정확히는 이제 XRP라고 알겠어요.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이 기관한테 판매된 물량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 결과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판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이 XRP를 산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걸 사면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면 이 사업 자체 공동 사업 자체가 분명히 성장해야지만 가능했을 테고 이건 이 판매한 리플랩스가 운영을 해서 노력을 해서 발생을 했을 거다. 이 하위 테스트 딱 들어가는 거죠. 예.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기관 투자자 물량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증권이다. 이건 증권 판매 행위다. 라고 나왔던 거고 대신 이제 예, 예. 네, 들어보죠. 거래소에 판매된 물량이 이제 중요한 건데 상장시켜서 그냥 개인들이 네, 알아서 사도록 한 물량. 개인들이 샀던 예. 물량. SEC는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리플랩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을 하며 사업을 영위를 하며 XRP 가격이 오를 테고 그걸 노리고 투자한 거 아니냐, XRP를 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물량도 증권이다. 예. 증권 판매 행위를 한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법원에서는 이 개인들이 그러면 리플랩스가 판매한 물량을 산 거냐? 음흠.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개인들은 살 때 이 코인이 리플랩스가 판매한 거라고 생각하고 샀을 가능성이 이게 추정할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리플랩스라는 그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리플랩스인지 아닌지 개인 투자자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리플랩스를 시장에서 샀는데 거래소에서 그쵸, 그 코인 물량 거래소에서 자체가 샀는데 네, 그 물량 자체가 리플랩스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리플랩스가 리플이라고 아니어도 써있으니까요. 아니요. 이게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냥 예를 들면 거래소에 누가 만약 예를 들어 이걸 2%가 가지고 아니 있는 걸 내가 BH 사도 치킨을 시켰으면 BH 치킨이 와야지. 아니죠. 제가 갖고 있던 XRP를 거래소에 판매한 걸 다른 개인이 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근데 그랬을 그 수도 개인은 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위 테스트란 것 때문에 그런데 하위 그건- 테스트를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하위 테스트를. 하위 테스트는 왜 그걸 증권성 판단 기준이라고 표현 안 하고 네. 왜 하위 테스트라고 표현합니까? 하위라는 무슨 이름이 있는 거 아니, 같은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잠깐 상위 돌아가서 하위가 아니고 아니, 하위란 아니, 고유 명사가 있는 네, 것 같은데?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1933년도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나온 건데요. 예. 하위 컴퍼니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오렌지 농장이 있었어요. 하위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네,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오렌지 농장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해. 예.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내가 하고 절반은 임대로 내놓는 거예요. 예. 근데 임대로 이렇게 땅 농장 절반을 내놓는데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멀리서 미국 넓은 데서 전 세계에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 그러면 이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너희한테 줄게. 배당을 해줄게. 네, 그렇게 너희 된 거죠. 반쪽은 너희 거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같이 농사 지어주고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농사를 수확은 짓고. 니네 가져갈 테니 그렇죠. 그 권리를 네가 사가라.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아요. 오렌지 증권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SEC가 이걸 제기를 해요. 이거 증권이 투자계약 증권이다. 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것도 투자계약 증권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냐라고 제기를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게 하위 컴퍼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정도 있으면 이건 증권이다. 증권으로 본다. 그게 나는 무슨 대법원 상위 판례로. 테스트가 있고 하위 테스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최종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증권성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때 대법원이 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이런 성격 있는 거는 다 증권으로 하겠다. 볼 거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래. 예. 라고 하는 그 맞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맞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리플이 그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리플랩스는 오래전부터 2020년도에 재판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주장한 게 하위 테스트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특히 가상자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계속 해오긴 했었어요. 다른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네.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ICO라는 절차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 XRP라는 게 금전을 투자를 하는 거냐? 우리 비트코인으로 사실 ICO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금전이야. 이게 그냥 그 명시적인 문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리플랩스가 논리 구조로. 이건 금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위 테스트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사업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돈을 받으면 그건 증권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 맞습니다. 예. 근데 돈 받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 받았으니까 그쵸. 우리는 몰라. 이건 금전이 아니다라고 그동이었군요. 주장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추가로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공동 사업을 우리는 물론 사실 리플랩스가 XRP 가격을 가지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 사업을 홍보한 거지 XRP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발행해본 코인이에요라고 설명했던 얘기예요. 그럼? 사실 XRP는 사실 이게 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XRP는 사실 투자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리플렛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해외 송금용으로 사용하는 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재 스위프트망이라는 해외 송금망이 있잖아요. 예.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대체하고자 나온 게 리플렛이거든요. 리플랩스가 그걸 만들었고 그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그러면 이 해외 송금을 할 때 돈을 실어서 보내는 매개체 토큰을 리플로 XRP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제로 해외 송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플이 XRP가 왜냐하면 여기도 리플이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쪽도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 가격이야 들쭉날쭉해도 관계없죠. 어차피 그냥 한 2, 30분이면 바꿀 거니까. 그쵸. 리플은 더 빨리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원래 쓰고자 하기 때문에 리플랩스는 우리 사업은 사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XRP 가격을 올리려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별개야. 네. 라고 주장을 계속 네.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하위 테스트가 사실 애매하게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적용이 될 듯 말 듯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위 테스트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 특히 가상자산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게 양측 다 애매하게 다들 이겼다 졌다라고 그러니까 리플랩스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리플랩스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하위 테스트는 여기 적용하면 안 돼. 예.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약식 판결 결과 이제 뭐 기관 판매되는 부분만 증권으로 되고 나머지 뭐 거래소에 판매하거나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뭐 리플랩스가 약간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결국 이 모든 판결의 기준이 하위 테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 형식이었던 것 같다. 그렇죠. 증권 판매 행위를 했다. 그래서 리플랩스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이게 적용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하위 테스트 이게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 SEC 예. 위원장은 미국의 이복현.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이해하기 쉬우라고. 맞습니다. 그 사람은 MIT에서 금융 이렇게 교수를 할 때도 사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SEC 위원장을 하기 전부터 하위 테스트 적용하면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야. 원래 그렇게 주장. 원래 그렇게 계속 주장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위원장으로 딱 왔으니 당연히 그런 방침대로 가는 거 하위 테스트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대입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번 뭐 리플이 사실 너무 대표적인 사례라서 SEC가 콕 찍어서 리플을 이게 소송을 걸었던 것도 맞고. 그러면 약식 재판이지만 네. 약식 재판의 그 재판장은 증권이냐 아니냐의 시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하위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나온 판결문 이른바 하위 테스트. 네. 근데 아직 말고는 기준이 없으니까 아직도 그걸로 한 근데 거죠. 잘 모르겠는 게 얘를 기관한테 판 거는 리플이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위 테스트상 증권인데 개인이 산 건 이 회사가 판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산지 맞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 증권을 체결하려면 그게 중요합니까? 당사자랑 계약이 체결돼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 처음에 어쨌든 IPO라는 걸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관한테 판매한 건 IPO처럼 처음에 이제 ICO에서 판매를 기관들은 알잖아요. 리플랩스랑 거래를 그렇지. 해가지고 예. 다이렉트로 판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진짜 서면 계약을 써가지고 판 이렇게 거니까. 하는 거니까 서로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인데 음. 거래소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누구 물량인지도 모르는 XRP를 그냥 사요.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하위 테스트상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판단이 거죠.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IPO는 우리는
IPO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거래하니까 오늘 그쵸. 내가 산 주식이 도대체 이전에 누구 거였는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상장되는 그 날은 리플 본사가 갖고 있는 그 리플이라는 코인, 우리 IPO로 치면 공모주 네. 그거를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리플랩스가 예, 예. 사실 지금 이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ICO를 딱 한 시점에 거래소에 상장 딱 되고 그때 모든 물량을 다 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다 장외에서 분산되어 있는 분산돼서 이렇게 자, 이제 뿌려집니다. 거래소 가서 거래하세요라고 한 게 ICO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판매를 해왔거든요. 예.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로 판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리플랩스한테 나온 건지 리플랩스가 매도한 걸 내가 산 건지 다른 개인이 매도한 걸 산 건지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자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투자 계약 이게 행위 증거성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네. 야. 돈 낸 사람이 뭘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쵸. 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돈 던 사람이 이제 이해가 돼. 논리가 돼. 이해가 돼. 야, 말이 말 되네. 되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노력으로 이게 이득이 생기는데 타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계약 이 코인을 그러네. 거래소에서 샀을 갑자기 때. 그 개인이 산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 거나 그쵸. 리플을 산 거나 차이점이 뭐냐.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게 거래소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 이 판결이 나오니까 사실 그 약식 판결 때 리플랩스 그 XRP 가격이 100% 정도 급등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때 증권 아니라고 했으니. 네, 증권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코인들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증권성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이때 재밌는 게 XRP가 SEC랑 이렇게 증권성 논쟁으로 치열하게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 특히 북미에 있는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사실 XRP를 다 상장 폐지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용 못하게 다 상장 폐지를 했거든요. 증권선 이슈가 있어서. 네, 증권성 이슈 때문에 SEC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재판이 나왔는데 증권이야라고 하면 거래소는 이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걸 예, 취급한 예. 게 되니까 증권거래소로 가야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상장 폐지를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중요한 게 거래소를 통해서 산 거, 매매한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 다 다시 상장시켰습니다. 현재는.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그러니까 새로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말고 이미 코인이 발행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래소에 하여튼 올라가서 올린 다음에 알아서 사가세요. 그렇게 하면 다 증권선 논란에서 피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SEC 약간 그래서 다른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래소를 좀 더 규제를 좀 더 심하게 하자. 이게 판매되는 물량이 들어오면 누구 물량인지 전부 다 체크를 하자. 그러면 체크를 해놓으면 그리고 사는 놈한테서 알려주자. 살 때 누구 물량인지 약간 증권 전통시 전 주인을 알려주자. 네, 전 그걸 주인을. 확인하게 전산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전 그걸 주인이 확인할 수 있게 있진 하자.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도 얘기가 미국에서는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뭐 재판관의 의견도 뭐 일각 일리는 있으나 뭐 저는 재판관도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드는 게 네.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네. 공정하게 거래되고 그 주식의 소유 구조가 투명해야 되며 지배 구조도 투명해야 되고 회사가 공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의무를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이유는 야 경영 투명하게 해. 그다음에 재무제표 똑바로 만들어. 회계 부정하지 마. 그다음에 뭐 배당 열심히 잘해줘. 그래서 우리의 지분 한 주와 회장님이 가진 지분 한 주의 법적인 실질적인 가치를 동일하게 해.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고 당신들이 삼성전자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인 거지. 내가 이거를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샀으면 그 권리가 있고 거래되는데 안승찬이 판 거를 샀으면 그 권리가 없다면 아니 그 말은 맞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무슨 지배구조와 관련한 혹은 법인과 관련한 소송할 때마다 당신이 산 주식이 본사로부터 직접 산 건지 그러니까 아닌지를 따지자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게 되려면 증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의
삼성전자 주식이든 주식 처음에 IPO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맨 처음에 IPO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 이거는 증권으로서 판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증권 그 이후에는 뭐 신고를 누가 작성해서 가져가도 이렇게 상관없으나.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 그건 그런 거고. 네. 그렇지. 이건 애초에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됐다 됐으니까 보니까 최초의 IPO라는 과정 자체가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랑은 살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논쟁 그래서 증권성 XRP가 증권이냐 리플랩스의 증권이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재밌는 건 그거예요. 작년부터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스닥에 궁금합니다. 상장하려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회사가? 진짜로. 진짜로. 아,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 주식은 진짜 증권 맞아. 그건 진짜 증권이고 근데 진짜 증권이 있다는 건 여기서 노는 코인은 가짜 증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증권이 아닌 거지. 증권이 아닌 거죠. 바로 입증이 네, 되는 그건 거군요. 증권이 아닌 거죠. 리플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환전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제 리플랩스가 이제 IPO를 해서 진짜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야. 발생된 증권은 예. 이제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증권인데 XRP는 사실 그거랑 이제 별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편집장님, 네.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게 왜 돈이 돼요? 라고 할 때 아니 몰라 그냥 닥치고 투자해 이걸 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주장들 했잖아요 그동안.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논쟁을 해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리플의 백서에서는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유통돼서 가치가 오릅니다가 설명이 안 돼 있습니까? 리플 백서에서는 XR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리플렛이라는 것이 활성화돼서 해외 송금에 많이 활용되면 네. 수요가 많아질 테고 그러면 가치가 점차 높아질 거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뭐 리플렛만 말씀드렸는데 뭐 엑스래피드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네. 전체적인 리플 네트워크 생태계가 확산하면 당연히 사용량이 늘 테고 이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백서에 그렇게 돼 네, 있어요? 백서에는 그렇게 그럼 되어 되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증권성이네. 증권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게 리플 랩스가 한 건 아니죠. 백서를 리플랩스가 본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서를 쓰긴 했는데 리플 랩스의 사업 목적은 이걸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리플 랩스는 개발사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참 이해하기 뭐라고요? 어렵네.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약간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그래서 예. 개발사가 있고 재단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원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아. 개발만 진행 그 나는 이거 재반 하여튼 만든 애야. 인프라만 열심히 만들고 낳은 아빠, 키운 아빠가 다르다. 그렇죠. 재단이 그걸 운영하고 거버넌스를 조정합니다. 아. 이렇게 약간 이원화를 시켜놓거든요. 예.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가치가 대부분- 있어요라고 그럼 리플렉스 본사에 물으면 그건 그건 재단한테 물어봐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는 이거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우리는 뿐이야. 개발하는 역할만 우린 맡아서 나왔을 하는 거고. 뿐이야. 그러니까 왜 공부 못하는지는 키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잖아. 이렇게 이원화가 약간 그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쪼개놓은 것도 분명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아. 재밌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희한하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거다. 이거. 그럼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스닥 상장 이제 IPO를 준비하니까 이 리플랩스의 회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말 나오는 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 XRP를 보유하고 있는 리플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양도 꽤 되거든요. 현재. 자사주처럼. 그렇게 자사주처럼. 자사주처럼. 그게 네. 시장 가치로 판단돼서 약 1,000억 달러 정도로 판단됩니다. 리플랩스가 예. 상장이 되면 예.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 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리플랩스 주식 상장된 이제 진짜 증권 네. 주식의 그 주주들과 XRP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XRP의 주주들과 XRP를 갖고 있는 보유자들과 예.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나? 어떤 게 이게 순혈주의자들인가? 어느 게 그래도 맞나? 리플랩스의 주장은 진짜 상장된 맞습니다. 그 나스닥에 상장되는 게 그쵸. 진짜 주식이고 이거는 맞아요.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게 그 나오고. 그 그쵸. 주장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SEC도 마찬가지로 그걸 뻔히 아는데 참
그 리플랩스가 그동안 홍보하거나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XRP를 가격을 올리려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만들고 사업을 하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놓긴 했어요. 아 그래야 코인 값이 오르니까 네, 그런데 그쵸. 그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리플랩스 본사는 수익 모델이 뭡니까? 그 리플이라는 코인을 코인 거래소에 팔아서 갖고 오는 돈이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메이드가 그 코인 팔아서 돈 벌듯이. 리플랩스의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랩스의 본업은 해외 송금망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렛이라는 큰 초대 규모 그 해외 송금망을 만들고 거기서 이용되는 수수료를 먹는 거죠. 스위프트망 운영하는 것처럼 그게 리플렛스의 핵심 과제입니다. 목표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 리플이라는 코인 가격은 오르든 내리든 당연히 이제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그 망이 활성화돼서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어차피 거기에 사용되는 건 XRP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와는 별개지만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SEC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 SEC가 보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이는데 이 리플랩스가 잘 되면 XRP도 당연히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래소에 판매되는 건 하위 테스트를 만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서 대신 이제 기관 판매되는 물량은 증권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격 자체는 증권의 성격이 매우 다분해서 예. 그렇죠. 리플 본사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 거는 이거는 심지어 그 주체가 대상으로 팔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빼박 증권인데 그렇죠. 개인들이 산 코인은 성격상으로는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이 리플 본사가 그 개인들한테 직접 판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너네 증권인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야단칠 수가 없다. 그게 그쵸. 결론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야. 야, 재밌네. 그래서 결국 판매하는 행위에 따라 맞아요. 결정될 가능성이 높네. 판매 행위 그러니까 SEC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하는데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행위 자체가 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증권의 판매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분쟁은 이게 리플랩스가 이 소송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재판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말한 게 1억 달러를 썼다고 했거든요. 재판 비용에. 예. 와. 근데 이번에 야, 약식 판결이 그건 나왔잖아요. 진짜 이상합니다.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얘기한 게 2억 달러를 넘게 썼다고 와. 재판에. 근데 내년에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돈은 재판. 다 변호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 리플 또 찍으면 되잖아. 사실 뭐 리플은 이미 발행량이 정해져서 딱 예. 정해져 있으니까 추가로 발행 못 하는데 이제 그것 갖고 있는 XRP를 이제 판매하면서 되니까. 예, 리플을 판매하면서. 더 아니 그 리플이 앞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그냥 모든 거래소에 리플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어떤 거래소에서도 리플이 사고 팔고 유동성이 풍부하도록 만들어 놓자. 사실 그게 목적이고. 정확히 목적은 사실 거래소에서 그렇게 사고 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해외 송금하거나 돈을 보내는데 XRP 이용해서 보내자. 그럼 보낸 사람이나 특히 받는 사람은 이거를 프랑스에서 보내왔네? 그럼 받은 리플을 내가 여기가 미국이면 미국 거래소에 가서 리플을 바로 팔고 다시 현금으로 달러 받아야 현금화 되죠. 할 수 있어야 이게 그쵸. 송금의 수단이 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송금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리플이 어떤 이유에서든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확산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물론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처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OTC나 장외시장 쪽에서 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거래되고 있으면 거기가 거래소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거래가 활발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리플의 가격이 오른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이제 사용량이 늘고 그 코인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네. 그건 사실 그렇지는 않. 거기서 네, 어떻게 대충 볼지는- 넘어간 논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그거는 그 말은 살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팔려는 사람도 많다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니까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 이용량이 늘어나면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긴 해요. 그래서 보통의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유틸리티 코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유틸리티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특정 서비스나 이런 데 이용되는 데 활성화되는 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중요한 거지 거래소에서 백날 거래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이체 그쵸. 국제간 실제로 그 이체 환- 서비스가 송금이 대비라고 자주 말하는 많이 블록체인 발생하면. 서비스가 발생해야지만 이용량이 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거래라고 말하면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자보다 공급이 적고 다시 말하면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수요가 더 많아야죠. 너도 나도 이제 리플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리플밖에는 답이 없고 다들 리플로 송금할 건데 리플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자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리플 보유자들은 더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해외 송금하려고 하면 리플을 사려고 하면 리플이 없잖아요. 네. 그죠? 번호표 뽑고 리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송금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목적인 송금 목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러면 좀 비싼 가격으로 사서 어차피 그만큼의 가치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네. 그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건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라고 리플 한 하면 개의 최소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리플 0.1개를 살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있습니다. 당연히. 아, 있습니다. 0.01개를 살 수도 있고 예, 소수점 6자리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송금의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송금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올랐던 거고 그렇죠.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속 송금의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재밌네. 하여튼 리플과 관련돼서 저는 증권성 항상 이슈가 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들. SEC 무서운 거 보여줄까? 이게 저의 논리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증권성 이슈 잘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판사였다면 판사였다면 저는 근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되게 말이 원래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는 증권성이고 누구는 증권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나는 이해는 가는데요. 나는 판결의 논리는 있죠.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있어. 되게 미국 법 같은 게 이제 판례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모든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위 테스트를 만족해야지만 이게 증권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네.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한 거자면서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한테 판 만큼은 잘못한 거면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벌금을 그래. 굉장히 크게 낼 텐데 예.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랩스는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것조차도 기관한테 판매한 것도 이건 아, 증권이 아니야 아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약 7억 달러, 8억 달러 가까이를 기관한테 팔았으니까 예. 그 벌금 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플랩스는 최종적으로는 이것조차도 이게 증권으로 하기 싫다라는 아, 게 리플랩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하위 테스트는 이게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적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리플 코인 전체를 증권으로 보고 니네가 이걸 판 건 잘못이야 라고 판결이 나던 다는 아니지만 기관들한테 판 물량은 증권인데 니네가 신고 안 하고 이런 짓 하면 잘못이야 라고 했다면 회사 돈을 30억 횡령한 거나 300억 횡령한 거의 차이라고 보고 네. 어차피 처벌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마 기관한테 보통 그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 가상자산 이게 법인들 미국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 킥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킥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북미에 있는 유명한 메신저 킥이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코인을 만들어서 킥 코인을 팔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SEC에서 이건 증권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킥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SEC한테. 예, 예. 너희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싸우기도 싫고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벌금 내고 사업을 접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SEC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관 판매 물량은 이건 증권 판매니까 제대로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이거 벌금 내고 해결을 하자. 사실 이게 미국 법 쪽 하신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이 재판은 결과까지 이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진 않을 거다. 예. 그 중간에 보면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대부분의 이런 분쟁에서는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최종 결과가 뭐라고 딱 나오기보다는 아마 SEC랑 리플랩스랑 적당한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알겠습니다. 결과가 일단 나오니까요. 야, 재밌네. 재밌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래에 쓴다는 이유로 네.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거. 올라간다면 예. 그리고 그 리플의 투자자들의 상상처럼 그렇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나 리플은 계속 잘 사용될 거고 그러면서 또 가격은 오를 것이고 뭐 그렇게 상상이 맞다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권은 왜 가격이 안 오르냐? 만 원짜리가 12,000원도 해야 되고, 야, 너 10,000원짜리 있니? 내가 12,000원 줄게. 이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10,000원은 항상 10,000원이잖아요. 사실 원화랑 그래서 달러랑 어. 같이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환차익이 생겨서 예. 그런데 원화는 이렇게 발생을 하다 대한민국에서만 보니. 거래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통화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라서 사실 이 내용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사실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의 질문은 그거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돈처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거라면 그런 걸 노력할 땐 보통 스테이블 그러면 코인을 만들면 스테이블 해야지. 네. 만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할 텐데 XRP 자체는 사실 그런 스테이블성을 가지고 애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어요. 사실 어. 비싸지도 않아요. 코인 가격이 애초에 그렇게 비싸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워낙 많이 발행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제 기대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갈 걸 사실 리플랩스도 그걸 바라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코인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로 유틸리티 코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들 가서 물어보면 가치 변동이 생기는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변동이 크게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 변동이 있어도 산 사람 가격으로 어차피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인 거죠. 생태계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예. 이 가격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격차가 줄어들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가격 변동이 없으면 누가 그걸 사고 파고 합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코인 자체를 그 투자를 하려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격 네. 변동도 없는데 이걸 사서 뭐해라가 그런 네. 논리가 되는데 네. 이건 투자의 용도로 원래 쓰자고 쓰는 게 만든 게 아니고 아니고 환전 용도다. 해외 환전 용도. 보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네. 왜 박구매 편집장한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현실의 목적, 즉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을 상장시키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게 매일매일 거래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유상증자한다고 할 때 그 기업에 투자를 못 해요. 매일매일 거래가 돼야지. 즉 예를 들면 유가 선물은 석유의 가격 변동이 나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거래하는 게 맞죠. 그러나 거기에는 투기적인 사람들이 몰려서 매일매일 거래돼야 그게 리스크 해지로도 기능을 하지. 리스크 해지를 해놓고 이거 이제 해지해야지 팔려고 나가는데 없으면 그걸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항상 개념은 어떠한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상품을 만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투기적 거래자가 붙어줘야 그게 원래의 목적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투기적 거래자들은 뭐냐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거가 예상이 돼야 투기적 거래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 그 공매도도 있으니까 그쵸. 가파르게 내리기도 해야 이게 거는 거니까 가격이 안정되면 그런 투기적 거래자들은 다 빠질 거라고요. 그렇죠.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거래 용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팀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이게 우리 뎁 같은 네. 블록체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거래를 위해서는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유동성이 공급돼서 투기적 세력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락내리락하는 걸 바라긴 하지만 우리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그거랑 가격이랑 상관없이 이 코인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결이 달리 돌아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적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대부분 코인 프로젝트들이나 보면 이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이유 자체를 사실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거래소에 코인을 이렇게 넘기는 이유 자체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예. 유동성이 공급 안 되면 그런 투기적 세력이나 아니면 가격 변동이나 그렇죠.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야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로 되게 욕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유동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뿌려줘야지 활성화가 돼서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죠. 내리거나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원하다 알겠습니다. 보니 예스. 알겠습니다. 채굴 얘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채굴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최근에 다른 이슈가 또 네. 하나 있다고 그래서 네. 알려주세요. 네. 요즘 채굴. 비트코인 채굴 얘기가 뭐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비트코인 채굴이 약간 특이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차트 하나만 딱 보시면 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엥?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지금 검은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별로 올랐다가 다시 쭉 지금 예. 현재 이렇게 내려가서 27,000달러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예. 그럼 여기 파란색 선이 뭐냐?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해시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해시레이트라는 게 네.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런 겁니까? 해시레이트라는 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채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들어서 채굴을 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아.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가격이 별로 안 높아졌는데 채굴하려는 사람은 많이 늘었다. 많아졌다. 그럼 왜 이게-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저희도 취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보통 채굴업자들 중에서 영세 채굴업자라고 하면 채굴기를 한 1000대 미만으로 돌리는 사람들 영세 채굴업자. 1000대 미만이면 네. 영세한 겁니까? 야, 야. 진짜 좀 크게 네.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몇 대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거야?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 채굴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생긴 거 하나가? 네, 요런 거 하나가 이제 한 대 정도 보통 그래서 한 예.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이 채굴기 하나가 150만 원, 3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시장에서 파는 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는? 무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아, 무보다 좀 더 커요? 이거 한 요만하다. 요만해요? 고만합니다. 네. 그거보다 약간 더 폭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큰 무 못 보셨구나. 아, 아무튼 무만하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채굴기들 한 1000대 정도 돌리시는 분들 영세한 채굴업자라고 부르고 예. 대형 채굴업자는 이런 거 한 10,000대 정도 와. 돌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대형 이제 채굴업자라고 하고 이제 초대형 채굴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건 이제 10만 대 이상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저거를? 규모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보니까 영세 채굴업자는 지금 다 포기를 했습니다. 채굴을. 아니 저게 그러니까 예를 전기 요금이 맞아요. 이슈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돼줘야 맞아요. 저걸 채굴하는 게 의미가 그래서 있다면서요. 이게 채굴 단가를 따지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영세 채굴업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전기 요금이나 이것저것 다 부대 비용을 다 하고 우리가 채굴했던 채굴량이랑 비교해가지고 딱 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가 기준이고 이거보다 아래면 우리는 손실. 그래서 예. 안 돌리는 게 이득.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돌리면 이제 수익이 발생으로 예. 보고 이제 대형 채굴업자는 2만 달러를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의 이제 생산성이 높으니까. 네,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2만 달러를 그렇지. 기준으로 어. 2만 달러 이상이면 우리는 수익, 예. 2만 달러 미만이면 이제 손실. 알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돌리고 이제 초대형 이제 그런 채굴업자들 이제 몇몇 개 그렇게 초대형 채굴업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곳들에서 몇 개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곳들은 2만 달러 미만까지도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이런 초대형 채굴업자는 이 채굴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 채굴기를 비트메인이라는 글로벌 1위 업체 채굴기 1위 업체가 만드는 건데 이 업체가 채굴장도 운영을 해요. 아예? 직접 자기네들이 아예 직접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비용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이런 것들은
그 전기 요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예. 전기를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싸게 받아요?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채굴업자들은 10년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서 버틸 힘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지금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예전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전엔 중국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료 싼 데서 할 텐데 어디서요? 텍사스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텍사스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30%가 텍사스에서 나와요. 거기는 왜 거기가 요즘 친환경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텍사스에서 지열이랑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데 비트코인 그렇게 만든 활용을 전기를 어딘가로 맞습니다. 송전하기가 마땅치가 그 않아서 텍사스 넓은 사막에서 철철 넘치는 발생하는 거니. 싸게 그냥 막 주는 그걸 거야. 바로 그래서 텍사스의 채굴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 왜 그러고 있어? 채굴량의 이제 30%를 기껏 텍사스에서 친환경 발행합니다. 발전해서 지금 코인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건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이제 휘발돼서 사라지니까. 어차피 네, 사라지니까. 이제 그렇죠. 그 업체들은 이제 여기에라도 공급을 해서 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텍사스가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고, 이야. 네, 이게 중요한 게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될까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반감기라는 게 뭐라고 뭐예요? 했죠? 그래요? 비트코인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럼 난이도가 2배로 더 뛴다는 뜻입니까? 어려워져. 아닙니다. 난이도는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말 그대로 블록 하나 만드는데 보상을 주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상이 6.25개입니다. 블록 하나 만들면 예. 네. 6.25개를 받아요. 네. 블록 만든 사람한테. 근데 그 블록 만드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면서요? 맞아요. 어려워지죠. 네. 예. 블록에 그 남아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이게 반감기 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럼 보상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더 어렵게 아. 블록 하나 만들었는데 반밖에- 월급은 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반으로 주는 이야, 거죠. 그거 누가 하냐고. 그럼 아무도 채굴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딱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형 채굴업자들 2만 달러 보고 영세 채굴업자는 이미 손실 구역에 있고 근데 왜 해시레이트가 채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손실 보면서도 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예. 이제 대형 채굴업자들 여유가 있으니까 더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 네. 예전에 생각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왜 그러냐 했더니 반감기를 앞두고 아마 반감기쯤 역대 반감기 때마다 발생했던 건데 반감기 한 3달 전에 가격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네. 왜요? 예. 이 마지막 이제 기대 심리 이제 반감기가 절반으로 이제 아, 공급이 더 이상 절반으로 공급이 안 될 네, 거니까.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겠죠. 네, 네. 그게 한 3개월 전부터 반응이 나온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역대 반감기마다 반감기 이루어지기 한 3개월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감기가 되면 어차피 내가 채굴기 갖고 있는 거 똑같이 갖고 있는데 내가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절반으로 나중에 줄어들지. 그렇지, 그 전에 어차피 가격 오를 거니까 지금 좀 손실보다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내가 쟁여놓자. 일단 만들어서 쟁여놓자. 보유하고 있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감기 직전에 오를 테니. 그래서 지금 예상이 나오는 게 지금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이게 나오는 가격이 14만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네, 한 개에 네, 한 개. 비트코인 한 개에 네. 1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 정도로 올라갈 거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야지 채굴 시장이 살아나긴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할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반감기를 기다리고 생산이 안 되고 있다가 반감기가 되면 가격이 확 뛰어야 되는데 지금 막 생산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기대감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계속 채굴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정해진 어차피 채굴이 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정해져 네, 있으니까.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건 이제 거시경제 이슈 때문에 사실 내려가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 외의 요인으로는 사실 비트코인 쪽에서는 올라가는 쪽으로 점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 호재가 있다는 거죠, 사실. 네, 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호재라고 인식할 만한 어떤 그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할 거야. 채굴업자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어차피 올해 지나서는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는 오를 텐데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내가 최대한 더 많은
비트코인은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알겠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그렇지.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오로지 수요에 따라 달린 거죠. 예를 들면 롯데 바다 코코넛 비스켓을 내일부터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면 그게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2배가 됩니까? 네. 수요가 없으면 그냥 아마 줄이는지도 모를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먹태깡이라면 2배로 오르겠죠. 목태깡은 일부러 안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차피 많이 만들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진 않은데 차라리 그냥 귀하게라도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오로지 수요에 루머도 달려 있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롯데저가 기자님. 소리 죄송합니다. 자, 디지털 에셋 박근모 편집장님.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무식한 질문, 과격한 질문, 네. 싸가지 없는 질문을 채팅창에 당황하실 때 뭐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그 채팅창에 야 박근혜 편집장 정말 인격자다. 니프로가 저렇게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데 그걸 다 받아준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